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김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드루킹 김모 씨 어제 첫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모든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겠다라고 자백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증거관계 관련해서도 증거 목록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지 않겠다. 그 유죄 취지의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 네이버도 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네이버 책임으로 약간 전가를 시키냐면은 예. 우리 그 업무방해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범행 수법이 악랄하지 않고 범행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미했을 경우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줄 수 있는데 지금 드루킹의 발언은 뭐냐면 내가 했던 범행 수법이라는 건 그냥 고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으로 누르는 것이 귀찮으니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다거나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잔인성을 갖고 있지 않고 네이버도 이렇게 조작이 쉽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장시간 이것을 방조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조작하기 쉬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이 범행의 어떤 재질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조한 네이버도 같은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업무방해죄는 실형도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최소한 집행유예 벌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나도 잘못했지만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네이버의 댓글을 단 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거지 댓글을 단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까지도 이제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의도는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마 그쪽의 입장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댓글을 단 이유가 정치권과 연계가 돼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제 김경수 의원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관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명의 관련된 변호사가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루킹 김모 씨와 이 변호사들이 어떤 상의를 했고 어떤 대가와 관련된 부분을 김경수 의원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일단 경찰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 특히 이제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이 500만 원을 일단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텐데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권과의 관계 결국 그 고리를 찾아내는 데 일단은 경찰은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행정관이 됐다든가 오사카 총영사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고려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부분에 수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댓글과 관련해서 많은 댓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암묵적인 지시 또는 실질적인 지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일단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연관성을 일단 경찰은 확인을 할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소환까지 살펴보고 경찰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제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김경수 의원은 댓글의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또 김경수 의원이 부탁한 몇 개의 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크로 자동으로 이게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다.
이것이 댓글 조작이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로 간의 지시라든가 또는 암묵적으로 이런 댓글의 조작이 가능해서 서로 간의 교감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 볼 거고요. 그리고 과연 비서관이 받았던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전에 혹시라도 알았을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특히 드루킹 김모 씨의 그 경공모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과연 댓글 조작이라는 상황이 과연 정치권에서 특히 김 의원과 관련된 캠프에서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자신감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그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혐의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만만하게 나는 관련된 불법에 동조하거나 인식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드루킹이 이렇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조작한 사실에 대한 인식, 보고, 지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500만 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알고 같이 정치 자금을 썼다고 한다면 같이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데 전혀 보좌관이 이것을 보고하거나 본인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김경수 의원을 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뇌물의 대가성, 정치자금이냐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냐에 있어서 보좌관이 단독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모처럼 평화 분위기가 감돌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이를 폄하하는 발언을 내놔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장평화소의 이모에서 벗어나 너무 나가셨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왜 그러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 일단 위기감이 큰 거죠.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치권이 뭔가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지금 상당한 민심 위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41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후보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상당한 참패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흐름이 있다. 더군다나 이런 흐름 속에서 중도나 보수층, 합리적인 보수층을 끌어안는 바른미래당 쪽으로 일정한 지지가 쏠린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제2당이지만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약했을 때 6군데는 최소한 지키겠다. 6+알파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 정말 TK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참패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집토끼, 보수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안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 정적인 전략의 노선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사안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뭐 보면은 뭐 남경필, 뭐 유정복 이런 분들이 아니 그 좀 그만하셔라. 그리고 저분 생각이 나하고 똑같지 않다라고 오히려 나서서 해명을 할 정도로 오히려 당 내홍으로 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당의 로고 다 빼버리고 당의 이름도 뺀 그 빨간색 점퍼만 입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사선의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 사퇴하라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주말까지 답이 없다면 최후의 카드를 내놓겠다. 탈당까지 지금 시사하는 발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 당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로서도 지금 물러날 길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핵심적인 아주 강한 보수층들의 지지세까지 만일의 경우 균열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설 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의 흐름에 대항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반공주의라든가 이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 의식을 지녀왔던
그런 보수층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최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향후에 국면에서 자칫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큰 괴멸의 위기까지도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기본적인 저지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홍 대표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어제 창원에 갔습니다. 경남지사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곳인데 김태호 전 의원, 전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저희들 혹시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창원에 도움이 되는 건지 당내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상대당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 대표 더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평화 노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은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만이라도 여기에 좀 뭔가 이 일정한 견제를 해줄 것으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자칫하다가는 이 보수층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지나치게 또 색깔론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당초에는 그렇게 발언을 했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회의하고 당의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는 경상도에서 반대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농담으로 빨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발언의 수위를 상당히 조절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도리어 보수층의 이 지지와 단결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식이 될 걸로 봤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그런 발언하면 사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탈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주목하고 양측을 사실은 양동하는 작전, 가운데서 움직이는 분들과 또 보수층의 이 핵심적인 지지층들을 다 같이 견인하는 전략을 폈어야 됐는데 너무 강한 발언이 나가면서 스스로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며칠째 계속 강하게 가다가 약하게 가다가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당내 큰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뭐 다른 당입니다만 하태경 의원은 빨갱이가 빨갛다는 거잖아요.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짚어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지금 쓰나미가 돼서 한진 총수 일가를 덮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조현민 전무는 어떤 혐의입니까? 물벼락 갑질이 죄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사람한테 던진 게 아니다. 그리고 유리잔도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죄의 특수는 왜 붙냐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유리컵은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유리컵이 깨질 수도 있고 눈에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던졌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 던지는 방향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벽을 향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폭행으로 아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했다고 한다면 폭행으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종이컵에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던진 것, 그 물이나 음료수를 던진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 뿌리면 그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밀쳐서 그것 때문에 튀겨져 나간 거에 불과한다면 이 역시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변론이고요. 특히 이렇게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어떤 회의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인데 폭력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업무방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 업무라는 것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건 본래의 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총괄 책임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처벌하지 못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어려운 사건이고 유무죄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현민 전 전무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저렇게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목격자들 일부는 또 유리컵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저게 만약에 이제 무죄라면 아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이컵이 있는데 내가 종이컵을 물을 이렇게 확 뿌린 게 아니라 탁 쳤는데 그 물이 튀긴 거고 내가 사람한테 유리컵을 던진 게 아니라 벽에다 던졌다. 그럼 앞으로 회의 시간에 뭐 있으면 이렇게 치고 유리컵 이쪽에다 집어 던지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고용주나 상급 직원들의 갑질의 문제예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로 이 사건을 다뤘을 때는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미비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폭언과 어떤 괴롭힘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특히 뭐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직장에서 자르게 하겠다, 징계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협박으로 처벌한 전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제대로 제재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갑질이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사건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이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그 유리컵이 사람을 향해 향했다. 그러면 특수폭행이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은 회의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또 중요하겠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8명, 7명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조현진 전무 측이 난 사람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했고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증거거든요. 그 그렇군요. 증거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뿌렸는지, 툭 그렇습니다. 쳤는데 물이. 근데 다만 이제 건지. 증인들의 진술은 회유나 압박이나 여러 가지 그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 떨어진 장소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툭 쳤는데 물이 휙 날아가서 얼굴에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밀쳤는데 튀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 뿌릴 고의가 없었는데 실수로 튀긴 거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에 의한 폭행은 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또 하나가 지금 미국 국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국적인데다가 지금 대한항공과 관련된 그 뭐 지네어라든가 거기에 이제 이사를 했었고 등기 이사가 돼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조현민 씨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우리 거예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굉장히 폭넓은 재량권으로 강제 퇴거라든가 출국 명령이라든가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현민 전 전무의 신분이 중요한데 재해동포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만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 퇴거를 하는데 영주권자인 경우엔 다릅니다. 뭐 징역 5년 이상의 어떤 금고형이라든지 징역형을 받아야지 그 우리 한국에서 그 강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서 그 신분도 중요하고 지금 나오는 범죄들 혐의로 실제로 처벌까지 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예. 뭐 단순 폭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세법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벼락 갑질로 시작을 했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졌고 그 제보 중에 밀수가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계속 밀수를 해왔다는 건데 그것도 직원들 시켜서.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번에는 안 나왔는데 누군가 또 아주 정확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로 갔더니 엄청난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죠. 21일과 23일 두 번 했었는데 그 당시는 어떤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보를 통해서 가봤더니 두 군데서 비밀 공간이 있었다. 지하 1층에 있는 곳과 또 2층에 이 드레스룸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비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청에서 많은 물품을 일단 확인했다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공간이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가 또는 밀수가 돼서 들어왔을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발견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이런 조 회장 일가가 그 공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면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관세청은 최소한도 그동안 있었던 밀수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할 텐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벼락 갑질했다고 금융계좌는 안 들여다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밀수하면 탈세가 나오죠. 탈세 조사하면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숨겨졌던 것 다른 사안들도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관세 거죠. 포탈 혐의는 그 금액이 2억 원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법원에서 지금 재차 발부가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차례 집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대한항공에서는 이게 무슨 비밀이방은 아니고 뭐 창고 시설이고 뭐 공개된 장소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관세청에서 여러 번 압수수색을 갔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관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 그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언제, 얼마에 사서, 무슨 돈으로 사서 관세 포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그걸 현금으로 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목격자들은 나오고 제보는 나오는 게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몇 년도에 얼마에 샀는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들여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물증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시간은 없습니다만 부인 이명희 씨도 뭐 지금 다른 갑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처벌해 주세요라고 한다는데 처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동영상도 언론에 제보됐지만 피해 진술이 확보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염두에 둘 건 폭행과 모욕죄 같은 경우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를 6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의 피해자들은 지금 만약에 처벌을 구합니다라고 한다면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저게 무슨 그 관련된 호텔, 카르호텔인가요? 무슨 호텔이죠? 저 호텔에서 호텔 조경공사에서 그 뭐 조경 업체의 그 여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폭력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텔 지을 돈 갖고 자기네 집 몰래 지었잖아요. 물론 그거 혐의 나중에 없어지고 72살 드신 분이 고문이 뭐 그 조사받고 그분만 책임을 졌는데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저렇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 돈 갖고 갑질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사람들이 화를 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